국민의당 제27차 원내대책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경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정 공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뒤에 있을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 약속한 5대 인사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힙니다. 위장 전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과 법치의 문제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국민의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인사 검증도, 정부 조직 개편도, 민생 법안 처리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생 현안 중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7일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10조 원이 국민의 혈세인 만큼 추경의 법적 요건과 시급성 그리고 효과 측면을 면밀히 평가할 것입니다. 특히 대선 기간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수 늘리기 처방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뿐 아니라 민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경기의 선행지표인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모처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결국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7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LTV DTI는 거시 건전성 금융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 부채의 질까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시급합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저신용,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 증가는 급격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으로 막을 일을 가리로 막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합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발사했습니다. 지난 21일 발사에 이어 8일 만입니다. 총리가 총리다워야 하고 장관이 장관다워야 합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어서 이래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탈세에 또 위장전입 관련 거짓말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정원 3차장 시절 재산의 급증 의혹, 고액 자문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 시 다운계약서 의혹과 아들 군대 보직 특혜 의혹까지 더해져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합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도 다른 정부와 인사에서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스스로 정한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양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자의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총리를 제외하고는 양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대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제 문 대통령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고 더 이상 의혹투성이의 후보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로는 개혁 정부를 만들 수도 없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과열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를 늘려 국가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올해 1분기 가계 부채는 1360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 1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치로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 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계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해법을 내놔야 합니다. 또 주택시장이 불필요하게 출렁거리지 않도록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서둘러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총에서 경론이 있었고 사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 그래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찬성 내지는 이 협조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특히 후보자의 어떤 개혁성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국가 대개혁이라는 이 과제에 적합한가 하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승적 결단이 이 효과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려면 지금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의 반대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난관들이 있을 텐데 반쪽짜리 총리로 이 국정을 이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국당의 반대를 꼭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매우 위중한데 이 4강 외교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명운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외교부 장관은 4강 외교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안목과 식견 그리고 정무적 감각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강 후보자가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통역을 했던 그런 경험과 유엔에서 난민 구호와 같은 업무를 한 것만으로 지금의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북핵 외교나 이 4강 외교의 이 엄중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각이 아닌 청와대에 이 외교의 실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고, 아니면 아예 4강 외교보다 남북관계에만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은 북핵 문제 해결이고 이 북핵 문제 해결은 4강 특히 대미 외교가 현실적 열쇠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 내각의 인선을 명분으로 외교장관은 들러리로 세워서 실제로는 외교 업무를 형해화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제가 정책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안보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업은 망했다 이러고 이러다 망하고 뭐 이런 반복되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안보는 국민과 국가의 안위 문제가 걸려있어서 한 번이면 끝납니다. 지금 방금 우리 수석 부대표께서도 외무장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외교 통일 국방이 오로지 뿐만 아니라 지금은 1911년 이후에 무역회관 미국의 그 사건 이후에 안보 문제가 이제 폭발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방부의 전임물도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관련이 되는데 근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 안보 라인에 있는 분들이 지명만 받아도 자기 사견을 발표하고 그래요. 이게 정말로 사드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국가가 시끄럽고 양분돼서 그랬습니까? 모든 분야가 다 총괄이 돼서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NSC에서 더 결정한 문제를 개인 사견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국내적으로 큽니다. 요즘 그런 안보를 북한하고 견줘볼 때 북한에서 지금 주 일주가 벌다가 계속 3번에 걸쳐서 지금 미사일 쏘고 그래서 정말 그 동북아 위협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가 좀 위협의 수위가 정말 우려스러울 만큼 커지는데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걱정스러워서 정말 우려라는 단어가 더 깊이 와닿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문재인 정부대로 3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정부가 대북 민간단체인 우리민족 소로돋기 운동에 대북 접촉을 승인한 지 3일 만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민간 교류는 이어간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투트랙 전략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도발 의도는 3가지 정도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집권 초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테스트하고 북미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G7 정상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반발로 평가됩니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를 이끌어가는 참모 대다수가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둔 이른바 비둘기파 일색이라는 데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1, 2차장, 외교안보 특보, 국정원장 등 소위 민족 자주파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그동안 보수 정부에서 강경파들이 득세하며 대화와 압박이라는 균형 잡힌 대북 기조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강대강의 대결 구도로만 펼쳐온 것도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공조를 무시하고 민족공조만을 내세워 북한에 과속 접근한다면 참여정부의 안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공조, 국제공조의 토대 위에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불어 꽃게잡이철을 앞두고 북한의 서해 NLL 도발은 물론 저강도 도발인 사이버 테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도 예상되는 만큼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와 함께 도발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22회 바다의 날 정부 기념 행사가 내일 32일부터 6월 4일까지 새만금 신도시에서 열립니다. 이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아마도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에 있을 것입니다. 정부 기념일인 바다의 날 제정 22년 만에 전북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가 대통령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전에 나선 관계 부처에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을 접한 전북 도민들은 더 나아가 새만금 개발 사업의 부족한 환경에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만금 권역에서는 세계 잼버리 대회처럼 지역 발전을 정인할 굵직한 현안들이 차고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이 약속한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새만금 신항만 배우단지 조성, 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아울러 문을 닫는 군산주선소의 정상 가동을 위한 조치 등은 바다의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 의지 표명을 내놓음으로써 현안 해결에 충분히 힘을 보태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더욱더 절실합니다. 기왕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지난 30여 년간 표류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에 대한 직접적인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책 사업을 통한 새만금 발전의 염원을 안고 생존 기반을 내어놓은 새만금권 주민과 전북 도민을 위한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도 새만금 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25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비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리예산, 정확히는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부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사이의 갈등을 빚어왔던 지난 3년을 생각할 때 이번 발표는 환영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누리과정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누리예산의 국비 지원을 약속하면서 유보통합은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새 정부가 누리과정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누리과정 갈등은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매년 논란이 되어왔던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말합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행정과 예산이 당연히 교육부 소관이며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행정은 복지부 소관이면서도 예산은 책임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떠넘기기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어린이집의 행정과 예산의 책임 주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권에 따라 언제든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누리과정과 같은 유아교육을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3년부터 이원화된 유아교육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체제, 시설기준, 재무회계 규칙을 단일화하고 마지막으로 관리부처 통합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유보통합은 모든 실무적인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예산 부담을 들어서 최종적인 관리부처 통합만 미뤄왔습니다. 정권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유보통합이 가능한 상태인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교육부가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다며 이 문제를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은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준비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당연히 교육부는 이 문제까지 보고할 부처가 아닙니다. 새 정부는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실행 방안을 위해 기재부를 포함한 부처 간 협의 과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유보통합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이미 실무적인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정권을 의지만 내년이라도 가능합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유보통합 완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개 발언은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